그녀는 중동계 7천억 상속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단 하나의 사람만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 직접 지은 별장에서 그녀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무표정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한 남자와 공사장 구석에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던 15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를 오빠라고 부르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남자에게 첫 식사를 제안한 건 그녀였습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중동의 사막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한국의 지방 소도시는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7천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이곳의 자연과 문화에 더 큰 매력을 느꼈어요. 26살이 되던 해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시골에 저만의 별장을 짓기로 한 것이죠.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외동딸인 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허락을 받아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사와 함께 다녔지만 점차 한국어를 배우면서 혼자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별장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묵묵히 일하는 한 남자와 공사장 한켠에 조용히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 남자는 다른 일꾼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소녀가 찾아와 그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눈길로 보았지만 매일 같은 광경이 반복되자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15살쯤 되어 보였고 남자는 30 초반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공사 현장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긴장한 듯 했지만 제가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가자 조금씩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고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은 그 소녀가 바로 그 남자의 여동생이라는 것이었어요. 매일 학교를 마치면 오빠가 일하는 공사장으로 와서 함께 점심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항상 성실하고 진지했으며 여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따뜻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보지 못했던 형제였습니다. 물론 저도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그것은 부와 특권에 둘러싸인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위하는 모습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더 자주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설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지만 점차 그들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갔어요. 특히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우연히 그가 여동생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자신은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깊이 울렸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으로 둘러싸인 제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로 대화 주제가 확장되었어요.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중동에서 온 부유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위축되거나 아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사람으로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태도가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주말이 되면 저는 종종 그와 그의 여동생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멀리서 그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은 그가 여동생의 자전거를 고쳐주는 모습을, 또 다른 날에는 함께 시장을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소박한 일상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파티와 값비싼 쇼핑, 호화로운 휴가가 아닌 소소하지만 진실된 행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주말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수줍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그와 그의 여동생을 가까운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꿈과 희망을 모두 접고 오로지 여동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 이후로 우리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로 주말에 간단한 식사나 산책을 했어요. 그의 여동생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소녀도 점차 저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종종 학교 이야기나 친구들과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가장 열심히 일했고 집에서는 여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본 그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에서 그들의 행복했던 과거를 엿볼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와 여동생의 어린 시절 모습들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차 그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5해 전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그때부터 10살이었던 여동생을 혼자 키워왔다고 해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지만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은 언젠가 자신만의 건축 사무소를 열어 직접 설계한 건물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 꿈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더욱 그에게 끌렸습니다. 제가 평생 만나온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중동의 부유한 사회에서 저를 둘러싼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과 권력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의 여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공사 현장에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걱정되어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동생 곁을 지키며 간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도우려 했지만 그는 미안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약을 사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던 그도 점차 제 진심을 알아차리고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이 잠든 후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의연해 보였지만 사실은 많은 부담과 책임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별장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저는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저는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와 그의 여동생과 헤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들을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의 완공된 별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고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별장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는 건축가로서의 안목으로 별장의 구조와 디자인에 감탄했고 그의 여동생은 넓은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식사 후 여동생이 정원을 구경하러 나간 사이에 우리는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동의 부유한 상속녀라면 그는 한국의 평범한 건설 노동자였어요. 그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한 마음의 연결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했어요. 아버지의 재산과 중동의 화려한 삶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찾은 소박하지만 진실된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일주일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하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원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별장 근처의 호숫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에게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제 제안이 너무 갑작스럽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아가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에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중학교 졸업 후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학비 문제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여동생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의 여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그림 수업을 들으러 다녔어요. 그녀의 재능은 정말 특별했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와의 관계도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배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에게 중동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했고 그는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집중하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경제적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반대가 예상되었어요. 중동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외국인, 특히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했고 그런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그와 함께한 시간이 마치 꿈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그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 달부터는 30km 떨어진 도시에서 대형 건물 공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그곳에서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동생의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곧 추억으로만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그와 여동생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싼 채소를 고르며 꼼꼼히 가격을 확인했어요. 여동생은 과자를 보며 잠시 멈췄지만
그는 부드럽게 다음에 사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더욱 아파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무게를 그는 매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 마음을 더욱 그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문득 그들의 일상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 하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여동생을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현지 예술학교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여동생과 같은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 복지를 위한 기금도 조성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철저히 숨긴 채로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커져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별장 공사가 완료되기 이틀 전 그의 여동생이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그들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며칠 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아마도 병원비와 일을 쉬게 될 경우에 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예상대로 그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원무과에 찾아가 그의 여동생의 치료비를 모두 지불했습니다. 누가 지불했는지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직원은 의아해하면서도 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의 여동생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비용도 미리 지불해 두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의아해하면서도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동생의 상태를 물었고 그는 의사가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또한 어제 익명의 기부자가 치료비를 모두 지불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그는 누가 그랬는지 궁금해했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란 척했어요. 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진 것 같아 저도 안도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병원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여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요. 그는 여동생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자신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따서 언젠가는 자신만의 설계사무소를 열고 싶다고 해요. 그의 꿈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그 꿈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동생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단순한 별장 주인이 아닌 친구로 대해주었어요. 여동생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학교 이야기나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그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아직은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어요. 별장 공사가 완료된 후 저는 짐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와 헤어진다는 슬픔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그를 그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원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중동의 일부 사업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원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후 저는 그의 여동생이 지원했던 예술고등학교의 익명으로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특별히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했어요. 그의 여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그가 일하게 될 새 공사 현장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열 때 사용할 수 있도록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우리는 완성된 별장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여한 공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어 기쁘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앞으로도 종종 만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와 함께 그러자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중동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그와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어요. 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어요. 중동의 제 재산 중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할 용기를 모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그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우리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을 담은 모습으로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사 현장에서의 일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여동생이 예술고등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제 작은 노력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가 부담스러워할까 두려웠고 너무 우회적으로 말하면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의 제 삶, 아버지의 사업, 그리고 제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처음에 그는 별 관심 없이 듣는 듯 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숫자와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자 그의 표정이 점차 변했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혼란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중동의 대형 석유회사 상속녀이며 7천억 대의 자산을 가진 가문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그와 그의 여동생을 위해 했던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병원비 지불, 예술학교 장학금, 그리고 그가 앞으로 일하게 될 지역에 마련해둔 사무실까지요.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가 화를 내고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동안 왜 정체를 숨겼는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지고 싶었고 나중에는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두려웠다고요. 또한 제 신분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까봐 걱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는 제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중동의 부유한 상속녀가 왜 자신 같은 평범한 건설 노동자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 여동생을 향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된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말했어요. 중동에서 만난 많은 남자들은 제 재산과 지위만 보았지만 그는 그저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현실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에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제가 언젠가 중동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고 그때 자신은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라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재산과 지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을 찾되 제가 가진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제 삶의 일부가 되고 싶지만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를 사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중동으로 즉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필요하다면 상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고 제가 선택한 사랑을 따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긴 설득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셨어요. 완전히 수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어요. 그는 건축 사무소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동생도 우리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3달 후 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도 그의 진심과 성실함을 알아봐 주셨어요.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소박한 자리였어요. 아버지도 참석해 주셨고 그의 여동생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그가 설계한 집에서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열었고 저는 중동과 한국을 오가며 가족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은 예술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배경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사회적 시선 등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가끔은 제가 중동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어느 날 저녁 우리 3사람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는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중동의 7천억 자산 대신 저는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으니까요. 진실된 사랑, 따뜻한 가족, 그리고 매일 아침
그의 미소와 함께 시작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하루를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